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의 결혼 생활을 통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볼게요. 도박 중독으로 첫 번째 아내에게 배신당한 아픔부터 완벽해 보였던 새로운 여인과의 사랑을 찾았지만 충격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던 그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사랑했던 두 아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로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 배신, 그리고 관용의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의 아픔을 두 번이나 가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게 쌍방이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 같지 않아 하수연 알 겸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 인생 중 가장 더럽고 추악했던 순간에 고백하고자 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 건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통장을 맡기고 경제권을 넘겨줬는데 3년 동안 알아서 재테크를 잘하고 모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통장을 봤더니 잔고가 0원이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실을 밝혔는데 아내가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치료센터에 보냈고 아내가 도박을 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시장 보러 간다면서 도박을 하러 갈 정도로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호통도 치고 회유를 해봐도 아내 눈에는 화투와 카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1년 동안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결국 이혼 소송을 해서 첫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아내가 도박으로 까먹은 돈은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몸만 내보내고 말았죠. 이후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전처가 까먹은 돈을 다시 채우려고 회사와 집만 오갔어요. 알뜰살뜰 아껴가며 돈을 모았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자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통장 잔고도 조금 차서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이혼남이었으니 미혼 여성은 바라지도 않았고 똑같은 이혼녀 중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창 녀석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쉰내 나는 호래비 마냥 혼자 사냐고 묻더니 좋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무조건 만나겠다고 대답했고요. 그래서 며칠 뒤 동창 녀석이 데리고 나온 여자는 보통 이상으로 예뻤습니다. 직업은 따로 없지만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자 쪽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저는 마음에 드는 그녀를 놓치기 싫어서 처음 만난 날 사귀고 싶다는 고백을 했어요. 은지씨, 저 은지씨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한참 부족한 것 같지만 제 마음 받아주세요. 아마 민수씨도 제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 우리 마음이 통했네요. 정말요? 그럼 은지씨도 제가... 네, 저도 민수씨 같은 애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 둘 중 부족한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저한테 2살 난 아들이 있거든요.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줄곧 제가 키우고 있어요. 어때요? 제가 애 딸린 이혼녀인데도 마음에 드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이혼한 사람 중 자식이 없는 여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내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지씨, 저는 괜찮습니다. 꼭 핏줄이어야 자식인가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지씨와 연애를 꼭 하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은 대답이네요.
좋아요. 우리 한번 사귀어봐요. 당장 결혼할 거 아니니까 제 아들 키울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저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해보니 진도를 나가는 게 많이 눈치 보이고 어려웠어요. 행여나 제가 그런 걸 밝히는 놈으로 보일까봐 은지 씨의 손을 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스킨십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녀가 진심으로 제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사귄 지 사흘 만에 애인이 저에게 모텔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민수 씨,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 좀 쉬었다 갈까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럼 집에 데려다 줄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잠깐 한두 시간만 쉬면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모텔에 잠깐 가요? 네. 모텔이요. 말을 더듬고 그러세요. 민수 씨, 혹시 이상한 야릇한 생각하신 거예요? 저질. 아닙니다. 은지 씨.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럼 모텔로 가시죠. 잠시 쉬었다 가자고요. 저는 어지럽다는 은지 씨를 부축하고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 가장 세련돼 보이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시를 끊고 방에 들어갔는데 어지럽다며 바로 누운 은지 씨가 저에게 옆에 와서 누우라고 하더군요. 민수 씨, 옆에서 따뜻한 온기 좀 주세요. 존보일러 이런 거로 몸을 데우는 것보다 사람의 온기가 필요해요. 어서 와서 내 손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할게요. 은지 씨 옆에 누워서 손을 잡았는데 그녀가 제 눈을 뚫어져 나보더니 입술을 맞추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한 마리의 늑대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지켜주리라는 다짐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래서 매우 뜨거운 사랑을 한번 나눴는데 은지 씨가 긴 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민수 씨, 아직 당신의 온기가 더 필요해요. 어서 한번 더 잘 안아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달란 말이에요. 네. 또요. 알겠습니다. 은지 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수 씨 보기보다 힘도 좋고 남자답네. 우리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 가요. 카운터에 전화해서 숙박하고 간다고 전화라고요. 좋습니다. 저도 오늘 밤은 은지 씨와 하루 종일 있고 싶습니다. 그럼 제 사랑 받으세요. 그렇게 이혼 후 수년 만에 여자와 침대에서 하루 종일 사랑을 나눴습니다. 제 몸이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기분까지 들어서 한시도 잠을 자지 않고 나를 세워가며 사랑했네요. 저희 두 사람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재혼하기로 했어요. 아내의 엄마이자 예비장모님은 저를 보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내의 아들을 기꺼이 키워주겠다고 했으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집이자 세 아들과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2살배기라 제가 친아빠라고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아주 어릴 때는 기억하는 게 없으니 처음 만나자마자 아빠처럼 대해줬죠. 처음엔 낯을 가리며 저를 피했는데 이후로는 아내보다 저를 더 많이 찾아줬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져주면 진짜 제가 낳은 자식이라는 기분까지 들었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평범하고 다정한 한 식구로 보였고 저 역시 지금의 아내와 아들이 평생 함께할 가족이라 생각하고 늙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죠. 저희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의 아내가 전처처럼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집 밖을 자주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부류도 아니어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었죠. 아들 역시 무럭무럭 자라며 저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착한 아들로 잘 커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사실 잠자리에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내와 잠자리 횟수가 절반의 반으로 줄게 됐죠. 저는 아내도 나이를 먹었고 10년이나 저와 살아왔으니 잠자리 욕구가 크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내는 매일 밤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보, 현우 잠든 것 같은데 우리 조용히 한판 칠까? 뭐? 여보, 우리 이틀 전에도 했잖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자자. 지금 날 거부하는 거야. 당신 예전에 이러지 않다니? 이젠 내가 질려버렸나 봐.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나이가 몇이야. 내일 모레 쉰이라고. 이제 몸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 벌써부터 남자 구실 못하면 곤란한데. 그러지 말고 내일은 비뇨기과에 가서 약 좀 처방받아와. 아내는 저와의 잠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오라더군요. 여러분도 무슨 약을 말하는지 눈치채셨죠? 사랑의 힘을 쏟을 때 먹는 그 약입니다. 그래서 전 가정의 평화와 아내가 변심하지 않게 하려고 약을 처방받아와서 거의 매일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내는 지치지도 않는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잠자리를 원했답니다. 저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같이 부부 클리닉에 가서 상담도 받고 병원에 가서 중독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여보, 당신이 날 사랑해주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원하는 것 같아. 우리 내일 모레 쉰이야.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아보자. 뭐야, 그럼 내가 정신병이라는 거야. 웃겨.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게 왜 정신병이야. 치료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허리랑 무릎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노인네 마냥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네? 여보,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매일 그 짓 하는 부부가 어딨어? 왜 없어? 여기 있잖아. 당신이랑 나, 그리고 금슬 좋은 부부들도 다들 매일 사랑 나누면서 산다고. 이 나쁜 놈, 나를 밝히는 여자로 취급하다니. 앞으로 당신이랑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조금 적당히 부부관계를 하자는 이야기야. 나한테 매일 약 먹고 그걸 하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 소리라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여보, 제발 적당히. 아들 없는 시간에만 하자. 부탁이야. 그러자 아내는 저를 이해해주기는 커녕 화만 잔뜩 나서 저와의 대화를 끊고 피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부부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그런데 아내가 또다시 먼저 제 몸을 더듬거리더군요. 또 사랑을 나누자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뜨거운 사랑을 선사해줬어요. 그리고 자주 잠자리를 요구할 때마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많은 거니 그 이상은 참아달라고 했죠. 일부러 아들 방에 가서 잠을 자기도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불만이 쌓여갔고 식탁 위에 반찬이 형편없게 변했어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해서라도 내비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과도한 사랑은 매우 위험하니 조절해가며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혼자 사는 남자가 이사를 오게 됐어요. 부침상이 좋고 인사성이 밝았는데 저희 집에 떡을 전해주러 왔다가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죠. 아내와 아들은 같이 놀러 나가고 저 혼자만 있었는데 옆집 남자와 대화를 나눠보니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둘 다 바둑을 좋아해서 자주 만나 게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친해지면서 궁금한 걸 못 참은
제가 실례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재훈 씨, 왜 실례지만 왜 혼자 이리로 이사 온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족이 없으신지요? 아, 그랬구나. 결혼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번 결혼이 세 번째인데 2달 살고 처벌했어요. 3번의 이혼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마지막 결혼 생활을 고작 2달 살고 이혼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했는지 물었더니 솔직하게 대답하더군요. 나의 형님, 남자랑 여자랑 안 맞으면 헤어져야죠. 제 마누라랑 저랑 그게 안 맞았어요. 잠자리 말입니다. 부부관계. 아, 그것 때문에 헤어지셨구나. 많이 안 맞았나 봐요. 2달 만에 헤어진 걸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안 해보니 거절했다거나 아님 외도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좀 혈기가 왕성해서 아내를 가만두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마누라라는 년이 도망가 버렸어요. 참나, 나랑 침대에 눕는 거 자체가 무섭다면서 이혼 도장 찍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옆집 남자가 많이 밝혀서 이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피곤한 배우자에게 억지로 요구하다 보니 그 꼴이 난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이해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한다 대답했고 앞으로 좋은 여자가 생길 거라 응원해줬습니다. 때마침 아내와 아들이 들어와서 옆집 남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옆집 남자는 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한마디 하더군요. 아이고, 이 녀석 아주 장군감이네. 생긴 것부터 해서 몸집까지 있는 게. 초등학생이 참말로 야무지게 생겼단 말이야. 아들은 고맙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도 대충 인사를 하고 피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옆집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다들 처음 보면 중학생 이상으로 보던데. 얼굴이 앳돼 보여서 알아봤죠? 나도 저만한 아들놈이 있어요. 비록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남자는 몇 번째 부인에게 아들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솔직하고 호탕해서 가끔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없는 시간에 옆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저와 바둑 한 판을 두기도 했고 같이 치킨에 맥주를 한잔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집안이 썰렁한 게 아무래도 여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한마디 했어요.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여자들 지갑에나 관심이 있는 것들이 태반이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좋은 여자 찾아봐야겠네. 우리 재훈 동생한테 좋은 애인 소개해줘야겠어. 참말로. 예, 아니, 저야 형님이 소개해주는 분이라면 믿고 만나죠. 그러면 나중에 괜찮은 여자 찾으면 소개해주세요. 친해진 옆집 동생 재훈에게 좋은 사람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개를 시켜줬는데 며칠 만에 바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괜찮은 여자였는데 왜 이별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잠자리가 문제였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모텔을 갔는데 혈기왕성한 재훈한테 맞춰주기 힘들어서 도망치듯 이별을 통보하고 모텔을 나가 버렸다네요. 도대체 얼마나 강한 녀석이길래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지 궁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재훈과 같이 목욕탕을 가게 됐는데 왜 여자들이 기피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야, 재훈이야, 너 대단하다네. 물건 진짜 장난 아닌데. 아이, 형님, 놀리지 마세요. 남자들이야 죽여 세우지. 여자들은 100이면 100 다 도망간다고요. 제가 이혼을 괜히 3번이나 했겠어요. 아이, 그런 고충이 있다니 정말 안타깝다. 내가 보기엔 부럽기만 한데 말이야. 아무튼 저니 몽둥이 말한 놈이 싫습니다. 아니,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사는 게요. 물에 죽겠다 아닙니까? 재혼의 소중이는 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옆집 동생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로 다른 여자를 괜히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동생이 알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랄 뿐이었죠. 한편 아내는 제가 한번 난리치고 나니까 잠자리를 강요하지 않더군요. 하루는 제가 하고 싶어서 다가갔더니 피곤하다면서 피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왜 이래? 우리 2주 동안이나 아무 일이 없었어. 오랜만에 사랑 좀 하자. 응. 됐거든요, 아저씨. 당신이 하고 싶을 때만 달려드는 거 역겨워. 내가 원할 땐 매번 거부하면서 말이야. 저리 가. 피곤하니까 내 몸이 손대지 마. 알았어. 그래도 당신 요즘에 밝히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다. 뭐야, 이놈의 인간이 날 조롱하는 거야. 그래, 나 밝히는 년이다. 됐냐? 알아들었으면 등 돌리고 자. 아내는 무슨 일인지 저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화만 실컷 내더라고요. 그래도 정상적인 부부가 된 것 같아 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30분 만에 돌아오기도 했고 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가더니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걱정이 된 저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건망증이 심해진 거야. 왜 밖에 나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집으로 오는 거야? 마트 가서 빈손으로 돌아왔을 땐 당신 식은땀 흘리고 눈이 풀렸었어. 날도 시원한데 말이야. 그리고 요즘은 내 옆에 오려고도 하지 않잖아. 당신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나랑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 됐거든. 무슨 검사를 받는다고 그래? 그냥 깜빡깜빡하는 거야. 내 나이대가 되면 다 그런 거라고. 왜? 당신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 나이 들어서 잠자리한 게 힘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내 건망증도 비슷한 거야. 당신은 그거랑 이거랑 같아. 진짜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병원 가보자. 병원 가도 내가 알아서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고 혼자 밥 차려 먹어. 아내는 만성피로와 건망증이 같이 왔는지 늘 힘들어하고 자주 깜빡거렸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에게 맞는 영양제를 몇 가지 사다 줬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내가 활발하길 바랬어요. 가끔은 저와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길 바랬죠. 집착할 정도만 아니면 완벽했으니 그녀가 되돌아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저를 피해 다녔고 급기야 아예 각방을 쓰자고 했답니다. 저더러 현우방에 가서 자라면서 베개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갱년기가 왔나 싶어서 갱년기 약을 사다 줬더니 그걸로 자기를 늙었다고 놀리냐고 따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했답니다. 아내가 심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비위를 맞추려고 괜히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현우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문을 슬며시 열더군요. 여보, 아니, 그럼 안방으로 와거. 알겠어. 당장 갈게. 오랜만에 아내가 잠자리를 하려는 건지 예쁜 옷을 입고 저를 유혹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아내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다시 저를 안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가끔 사랑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우방에서 계속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주 뒤에 아내가 저와 현우를 불러 앉히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지훈아, 내가 아이를 가졌어. 우리한테 막내 아들이 생길 것 같아.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난 10년간 둘째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절대 생기지 않던 아이가 이제야 들어섰다고 하니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생긴다는 것에 매우 행복해했고 자기가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먹이겠다고 말했답니다.
저 역시 둘째가 생기기 전에 미리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싶어서 회사에서 야근을 자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임신한 아내는 집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산책한다고 나가긴 했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 현우를 두고 동네 한 바퀴를 1시간 정도 돌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 있어 무리하지 말라고 일러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운동은 필수로 해줘야 한다며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게 10달을 모두 채우자 둘째 아들은 아주 무사히 건강하게 3kg으로 태어났고 아내도 무사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진통 시간도 짧았고 크게 힘들이지 않아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둘째 아들의 얼굴에 이목구비가 자리 잡는 게 보였어요.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는 것과 오똑한 코와 앵두 같은 입술까지 정말 예뻤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보고 큰아들을 보는데 둘이 엄청 많이 닮았더라고요. 큰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저보다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닮은 것은 또 아니었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잊어버리고 두 아들 모두 제 자식이니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원에 가서 운동하고 오겠다는 아내가 나간 뒤 제가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다녀왔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저희 옆집 남자 재훈의 집에 현관문이 열리며 제 아내가 튀어나오더군요. 아내는 바로 저희 집으로 손살같이 들어갔고요. 확실하게 봤으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공원에 잘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땀을 흘리는 얼굴을 보이며 말하더군요. 여보, 이거 봐봐. 내 이마에 땀 맺힌 거 보이지? 운동을 1시간이나 했더니 땀이 범벅이가 됐어. 나 샤워하고 나올게. 아, 그랬어. 그래, 샤워하고 나와.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는데 아내가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30분 뒤에 들어오는 게 옆집에 들렀다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휩싸여 당장 아내를 다그치고 싶었지만 아니라고 잡았다면 할 말이 없으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고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복도에 저희 집과 옆집의 현관이 잘 보이는 위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아내가 자주 입고 나가는 옷에도 단추만한 카메라를 달아뒀습니다. 이틀 동안은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다음날 제가 회사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현우를 학교에 보내고 민재를 안고 옆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더 지켜보고 움직이려고 했어요. 이윽고 아내의 옷에 달린 단추만한 카메라에 옷을 벗고 있는 옆집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민재를 소파에 눕혀놓으며 말문을 열었답니다. 오빠, 오늘 날씨가 시원하네. 우리 오늘은 창문 열고 할까? 아, 그래. 창문 다 열고 세 판 정도 하자. 역시 오빠는 상남자라니까. 내 부실한 남편에 비하면 진짜 A급 그 자체라고. 아이, 은지야,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슬퍼한 줄 알아? 나랑 몸이 맞는 여자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날 받아줄 수 있는 여자가 바로 너였는데.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래? 우리가 헤어진 게 다 오빠 바람 때문이잖아. 아, 그땐 내가 철도 없었고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아, 지금 내가 너를 사귀고 있는 애인 사이라고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오늘따라 왜 이리 서론이 길어? 우리가 원하는 건 따로 있잖아. 얼른 침대로 가자고. 응, 알았어. 근데 말이야. 네 둘째 아들 안 걸렸지? 당연히 안 걸렸지.
내가 남편이랑 각방 쓰다가 임신한 걸 알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그래서 남편의 의심 못하게 안방으로 유혹해서 거사 치렀다고. 그이는 그날 우리 민재가 생긴 줄 안단 말이야. 아, 잘됐다. 그런데 내 자식이 다른 놈 밑에서 큰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 이 양반아, 난 지금 남편 사랑하거든. 오빠는 그냥 내 파트너일 뿐이야. 어서 침대로 가자고. 그리고 두 사람은 침대로 자리를 이동하더군요. 이윽고 아내가 외도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게 됐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하고 사지가 떨려서 잠시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다 곧 정신을 차리고 두 년놈을 개박살 내기로 결심하고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옆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걸 영상으로 봐서 쉽게 옆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민재가 있었고 아내와 재우는 안방 침대에서 괴성을 지르며 사랑을 나누고 있더군요. 집안에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몰입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 두들겨 팰 몽둥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뭐 딱히 쓸만한 게 없더군요. 그러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바둑판이 눈에 들어와서 그걸 한 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안방에 들어갔더니 두 사람은 아직도 제가 온지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좋아 죽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이불을 들고 두 년놈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오빠, 답답하게 이불을 왜 뒤집어 쓴 거야?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잠깐, 집에 누가 들어왔나? 옆집 남자가 이불을 걷어내려고 하자 제 손에 쥐어진 바둑판으로 그놈의 머리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감히 내 마누라랑 놀아나. 형님이세요? 형님, 잠시만요. 그만 때리고 대화를 풀어보자고요. 아파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엄살 부리면 어떡하냐. 아가리 다물고 계속 돼지게 맞아봐. 상간남과 아내는 이불을 걷어내지 못하고 계속 제가 내리치는 바둑판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아프다고 비명이 쏟아져 나오고 거실에 있는 민재가 엉엉 우는 소리를 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두 년놈을 제대로 박살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바둑판에 온몸이 얻어터진 상간남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아내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제발 그만 때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그만 좀 때려. 내가 잘못했어. 나 정신병 맞나봐. 당신이 잠자리에서 날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다른 남자를 찾게 된 거야. 우연히 옆집 남자랑 한번 하게 됐는데 너무 잘 맞아서 중독이 돼버렸어. 여보, 나 병원 가서 치료 받을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 봐서 용서해줘. 우리 애들이라니. 아까 말하는 거 다 들었어. 민재가 이놈 자식이라고 하는 거. 나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각방 쓰는 나를 안방으로 데려갔지. 걸레 같은 년아,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니들 인생 이제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고.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우리 현우는 당신 핏줄 마다이. 남자랑 내가 나눈 대화는 그냥 농담이야. 농담. 넌 민재가 딴 놈 자식이라고 농담하니. 그리고 내가 그걸 믿을 거라 생각한 거야. 너희 둘 이제 지옥 시궁창에 처박힐 준비해라. 제가 바둑판을 바닥에 집어덮자 두 년놈이 벌거벗은 몸으로 저에게 달려들었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 못하고 기어서 침대에 내려오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민재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고 상간남의 칫솔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내는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무시해버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 현우의 칫솔까지 들고 나왔어요. 형제가 붕어빵처럼 닮은 데다 현우 역시 옆집 남자를 닮아 있으니 유전자 검사로 다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친구가 일하는 유전자 센터에 도착해 감식 의뢰를 했어요.
제가 좀 빨리 검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에 아내가 들어와 있길래 바로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난 마음 많은 당신을 사랑했어. 옆집 남자랑은 몸만 공유하는 사이란 말이야. 아이고, 아주 욕심도 많네. 정신적 사랑은 나랑 하고 몸은 옆집 상간남이랑 나누고 말이야. 당장 나가. 현우 오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바로 옆집으로 가면 되겠네? 너 전 남편이라는 놈이 저도 맞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현우 얼굴 볼 때마다 민재랑 심하게 많이 닮았더라고. 그리고 누군가 떠올랐어. 옆집 남자 말이야. 둘 다 그놈 자식 맞지? 대답하지 마. 유전자 검사 맡겼으니까 곧 결과 나올 거야. 여보, 그럼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우리를 버리려는 건 아니지? 제발 이혼만은 참아줘. 내가 다시는 전 남편 만나지 않을게. 웃기고 있네. 잠자리 파트너가 필요해서 전 남편을 내 집 바로 옆으로 이사오게 한 년이 맑았지도 않은 소리라네? 당신 이거 다 계획된 거지? 내가 제대로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전 남편 옆집으로 이사오게 해서 안 걸리고 바람 피우려고 한 거잖아. 그러자 아내는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세상 어느 멍청이가 이런 여편네를 봐주겠어요. 저는 싸대기를 날리며 당장 꺼지지 않으면 진짜 사고 칠 거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에 아내는 질질 짜면서 현관 밖으로 나갔는데 옆집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이지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상간남에게 돌아가다니.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아니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돌보며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유전자 센터에서 일하는 친구 놈이 전화를 줬습니다. 아이, 민수야. 아니,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결과인데? 왜, 어떻게 나왔길래 그래? 아니, 너 재수씨랑 재혼했잖아. 근데 두 아들 모두 네가 의뢰한 남자의 자식으로 결과가 나왔어. 아, 그렇구나. 유저, 모든 걸 알겠네. 고맙다, 친구야. 내가 나중에 소주 살게. 너 무슨 일인지 말하기 힘들면 나중에 얘기해줘. 그래. 다 정리되면 한번 보자. 저는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 전화를 끊고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민재 안고 나와라. 아빠, 갑자기 어디 가게요? 아, 그래. 어딜 좀. 가야겠다네. 동생 안고 나와. 저는 현우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윽고 현우가 민재를 안고 나오자 저는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현우, 너 아빠가 친아빠 아닌 거 알고 있니? 네, 아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럼 말하기 수월해지겠구나. 너와 내 동생은 엄마 아빠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내 엄마가 너의 친부와 바람이 나서 내 동생이 태어난 거라고. 내가 이런 말하는 게 잔인하고 모질게 보이겠지만 어쩌겠냐. 진실은 밝히고 각자 갈 길 가야 하니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 나는 내 아빠로 더는 살지 않을 거야. 둘 다 내 친부모랑 같이 살도록 해라. 자, 따라 나서. 아빠, 왜 이러세요? 저한테 아빠는 아빠뿐이라고요. 다른 아빠는 필요 없어요. 저를 키워준 아빠랑 계속 살고 싶다고요. 나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버리고 싶지 않다만 이렇게 끝을 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는 날이 올 거야. 널 때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장 따라 나와. 내 부모한테 가잔 말이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빠. 제가 잘못됐어요. 말 잘 듣는 아들이 되겠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 나랑 남남인데 뭐하러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니? 내 친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가자. 한 번만 내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현우는 엉엉 울면서 민재를 안은 채 저를 따라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초인종 눌러라. 그럼 너희들의 친아버지가 나올 거야. 엄마도 거기 있고 말이야. 네, 옆집 아저씨가 제 친아빠라고. 아빠, 지금 장난치는 거죠? 제가 요즘 공부 제대로 안 하니까 혼내려고 이런 장난치시는 거죠? 그 순간 현우의 반짝거리는 눈망울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민수는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장 초인종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 이 집에 내 부모가 있다고. 아빠, 정말 저를 버릴 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야. 난 더 이상 니들 아빠가 아니야. 얼른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라. 그러자 현우는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에 귀를 가져다 댔더니 옆집에 있던 아내가 두 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더군요. 이제야 생물학적으로 내 식구가 모이게 된 거죠. 저는 현우를 가슴으로 낳은 자식인 만큼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아들들을 미워하고 손찌검이라도 할까봐 꾹 참았죠.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민재를 제 호적에서 파양하는 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상간남이 두 아들의 생물학적 부친이자 자기가 키우겠다고 동의해서 이혼 후에 완벽하게 호적까지 정리가 됐죠. 물론 이혼 위자료와 상간남에게 피해 보상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전처와 식구들도 모두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아들 둘이 눈에 밟히긴 했지만 곧 잊혀지리라 믿고 홀로 서기에 나섰습니다. 이 한동안은 현우가 눈에 아른거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휴가를 내고 집안에서 먹고 자는 것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현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을까 싶어 핸드폰을 확인해봤는데 친부를 만나고 나니 저를 잊었는지 전화는커녕 카톡도 한 통 없더라고요. 저를 잊기로 한 건 아주 잘된 일이니 앞으로도 연락이 계속 없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회사 생활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심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언제까지 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다시 일상을 찾고 살아가는데 몇 달 뒤 전 장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나드로 전화를 한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어차네. 오랜만일세. 내가 지훈한테 사과도 못한 게 마음에 걸리는구만. 사고라면 됐습니다. 전처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아들들이 보고 싶지 않은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해? 빙빙 돌리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저 일하는 중입니다. 그래.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지. 그럼 며칠 전에 내 딸이랑 사위놈이 세상을 떠났네? 이제 현우랑 민재에겐 부모가 없단 말이야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단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아휴, 이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 창피해서 말하기도 겁나네? 내 딸이랑 사위가 아파트 옥상에서 그 짓을 했나봐. 부부관계에 요즘은 뭐 옥상에서도 하고 베란다에서도 한다던데. 아무튼 두 사람은 옥상에서 사랑 나누다가 추락하고 말았어. 구급차 오기 전에 이미 숨을 거뒀지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 전처가 그놈이랑 옥상에서 그 짓 하다가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놈이 뒤졌다는 거예요. 와, 이거 대서특필할 사건이네. 아주 쌤통이네요. 둘이 그렇게 밝혀내더니 결국은 갈 때도 그 짓 하다가 떠나네요. 한편의 성인 영화를 본 기분입니다. 자네, 지금 웃음이 나오나? 사람들이 젖은 같고 자식들이 부모를 잃었어.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고요. 2년 놈의 명복이라도 빌어주라고요. 그런 거라면 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들한테.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 현우랑 민재를 자네가 키워주면 어떨까 해서 연락했네. 이제 부모 없이 커야 하는데 자네가 현우랑 가까웠잖아. 아직도 현우가 자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 장모는 현우를 팔아서 저에게 둘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냉정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이봐요. 어머님, 제가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들을 걷어 키우겠습니다. 당신 딸이 염치 없는 게 다 어머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당신이 책임지세요. 당신 딸이 저지른 짓을 책임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살붙이고 같이 살았던 자식을 모른 척하는 건 아니지. 당장 와서 이 새끼들 데리고 가란 말이야.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이봐요. 아주머니, 혼자서 다 책임지든지 그 상갓난 부모한테 보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젠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들이니까요. 그렇게 확고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제 전처와 상갓남의 소식이 뉴스로 방영됐는데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목격담을 인터뷰하는데 옥상에서만 그 짓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비상계단에서 그 짓 하다가 아파트 초등학생이 목격하기도 했고 아파트 공중화장실에서도 들켜서 망신을 당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그 짓 하다가 떨어져 저 세상을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2년 놈은 밝히다 못해 잘못된 취향을 가지고 있는 변태들이었습니다. 그 둘은 아마 저승에서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자 큰아들이었던 현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를 원망하는 말투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 이제 아저씨라고 불러야 해요.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럼 마지막으로 아빠라고 부를게요. 저기, 아빠, 저랑 민재는 친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어요. 외할머니가 구박이 너무 심해서 도움을 청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 그거 잘된 일이구나. 그런데 전화를 거는 이유는 뭐니? 난 널 버린 사람이잖아. 아빠가 저희를 버렸다기보단 엄마가 배신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돌아가신 엄마랑 친아빠를 원망하고 있어요. 제 아빠를 빼앗겼으니까요. 현우야, 그런 소리 말아라. 네가 아무리 날 좋게 봐줘도 난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아. 너도 그걸 알잖아. 네, 알아요.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저에게 최고의 부모는 바로 아빠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다고요. 아빠, 저랑 민재는 다음 달에 영국으로 가요. 춤과 친척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데 저희를 그곳에 보내겠대요. 영국 좋겠네. 거기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면 좋겠어.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빠, 마지막으로 아빠 얼굴 보러 가면 안 돼. 큰아들 현우는 끝까지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잘라냈는데도 아직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현우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민재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것 같으니 현우 혼자 나오겠다고 했죠.
이틀 뒤 제 회사 앞에서 만난 현우는 많이 자랐더군요. 키도 크고 얼굴도 조금 변해 있었고 말투도 더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아빠,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마지막인데 뭔들 못해주겠니?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리 와, 이 자식아. 오랜만에 어깨동무 좀 해보자. 저희 부자는 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먹고 오락실에 가서 신나게 오락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친할머니 집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러자 현우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아빠,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봐도 돼? 그래, 알아보자. 이리 와. 그 순간만큼은 상간남의 아들이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꼭 끌어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한참 동안 서서 안고 있던 저희 부자는 곧 떨어져서 손을 흔들며 이별했습니다. 얼마 뒤 아들들은 영국으로 떠나서 새로운 둥지를 틀었답니다.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냥 가슴 한켠에 묻어두기로 했네요. 이렇게 제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하게 된 사건을 써봤습니다. 많이 충격적이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마지막엔 가슴이 조금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저는 재혼은 꿈도 꾸지 않고 있고 연애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싱글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에 빠질지 모르지만 3번의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